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새 독감이 걸려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고 지금 약간 어지럽기도 한데 목소리가 조금 그렇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국 이사장님께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는데 답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국은 보통 우리가 한 달을 일주일을 여행하게 되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서 그걸 쓰다 보면 책 한 권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을 여행하다 보면 자기가 약간 헷갈려지기 시작한답니다. 내가 아는 게 진짜 중국인지 아닌지.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 하나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살다 보면 글을 도저히 못 쓴답니다. 자기가 아는 중국이 정말 중국인지 아닌지 다 헷갈려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연구자지만 항상 고민하고 항상 그리고 우리 같은 연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을 안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중국을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중국은 그만큼 크고 세계에서 매년 10% 30년 이상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규모란 건 아마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를 중국이 경험해왔고 그런 중국을 우리가 일정 부분에 혹은 일정 시점에서 좀 있었다고 해서 안다고 자신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21살부터 제가 중국에 관심을 갖고 마오쩌둥에 빠져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30년의 내공을 지녔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계속 중국을 전담한 우리 외교관이나 혹은 저기 내곡동에 계시는 분들이 중국은 이런 거야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제가 얼른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 분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경청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사고치기는 제일 쉬운 거죠. 예, 그게 일단 하나고요. 두 번째, 시진핑 시기 외교와 대한반도 정책이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상당히 밝지요? 아닙니까? 속에 칼을 숨기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예, 저게 아마 오늘날 지금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의 현상을 아마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은 열심히 웃고 있고 한쪽은 박수치면서 그래 너 잘났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내 식대로 간다 라는 거고 한쪽은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하고 아주 불쾌해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게 오늘날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를 현상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상 이면에 있는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사실은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과 현상 밑에 있는 그 전략적인 이해관계의 변화, 이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읽어내면서 중국을 다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시기의 새로운 외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박인국 이사장님께서 왜 2009년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들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왜 중국이 저럴까? 중국 연구자들도 답을 못했고, 그리고 당연히 일반인들은 원래 중국 놈들은 그런 놈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절대 저렇게 지금 치고 나올 때가 아닌데 왜 저랬을까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2009년, 10년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이 이제껏 하나의 이상향으로 생각해왔던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나라가 세계의 문제를 오히려 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이 스스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을 지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런데 중국은 대대로 중국이 얼마나 서구 세력에 의해서 이제껏 무시당하고 멸시당해 왔는지 그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대단히 지난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컴플렉스 강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자면 중요한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제도적 그 문제점이 사실은 드러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장쩌민 시대 이래로 후진타오 시대 특히 들어서서 중국의 주요 정책 결정은 사실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집체 결정이라서 반드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합의를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대신 전문성은 어떻게 그러면 유지하느냐? 정치국 각 상무위원마다 자기가 맡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만약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면 대체로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2009년 특히 2010년 생카쿠 사태를 혹은 벼위따오 사태를 놓고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열풍과 동시에 고양된 자신감, 그리고 이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각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진타오가 당시 그것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니까 후진타오가 도저히 합의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후진타오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시에타오라고 해가지고 각 부처들과 각 성들이 동급입니다.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그 위계질서가 아닙니다. 즉 산동성과 중국 외교부 동급입니다. 그래서 각자 말하기 시작하면 서로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각 성이라든가 부처는 위를 바라보는데 사실은 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중국은 놀라운 조정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외사영도소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부처는 다 위로 올립니다. 자기들이 합의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은. 그러면 외사영도소조에서 다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외사 문제가 아니라 즉 외교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밖에 있는 양반들마저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중국은 아예 손대질 않습니다. 연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센카쿠 열도와 같은 그 중요한 이슈에 2010년에 외사용 도서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윗선에서 손을 놔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사실은 대단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그러니까 밑에 각 부문들이 자신들의 조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익이라고 쓰는 것을 다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는 대단히 공세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국의 외교가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 안보 정책 결정 라인의 혼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이야기한 게 나는 니네가 어그레시브한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혼돈스러운 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중국 측에 계속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면 외부에서도 곤란하고 니네들도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아마 국가안전영도소조, 국가안전위원회가 아마 성립되는 그 하나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고, 또 시진핑이 현재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러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명쾌하게 하고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2012년에 발생한 센카쿠 때의 상황은 2010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12년은 중국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미 전열을 정비하고. 그런데 2010년의 시점은 케이아틱했습니다. 혼란스러웠죠. 예. 자, 그렇게 저는 답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거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자면 중국은 이미 엄청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미 단초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구조적 변화를 시진핑 시기에 정리하면서 새로운 이제 단계로 중국 외교가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진핑 시기 외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자격이 저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틀렸으니까. 제가 그 시진핑 집권 직전에 그래도 큰 소리를 약간 칠 수 있는 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제가 중국 외교의 전략 사고를 세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통 지정학적인 전통파들, 한반도는 완충지대고 북한은 혈맹이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를 영향력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류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중국이 발전도상국이라고 생각해서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이고 이를 위해서 대외관계가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입니다. 즉 안정이 최고죠. 미국과 관계도 잘 지내야 되고 주변국과 관계도 어떻게든지 현상 유지를 해야 되고 가나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그 그룹들이 주류였을 때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의 관심은 오로지 안정에 있었습니다. 현상 유지와. 어떻게 하면 빨리 사태를 수습해서 확대되는 걸 방지해야 된다는 게 자신들의 기본적인 전략사고 속에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명분이나 그런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진타오 시절에는 사실은 그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흔히 듣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90%는 사실 전통학파들입니다. 이들은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어려운 시절에 북한한테 무지막지하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부터 북한이 정말 어려운 걸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반도 전문가라고 우리가 많이 불러드리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 그런 소리를 듣고 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래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 후진타오 시절에 정책 결정 라인의 주류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발전 도상국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진핑 시기로 들어서면서 제가 청와대 안보실 정책자문 이런 걸로 보고서를 올릴 때 시진핑 시기로 들어서면 아마도 중국은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2020년부터 중국은 공세적으로 나올 거다. 그때가 기점이다 거의.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체로. 근데 틀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왜 우리 박인국 이사장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비교적 get to the point 하는 비교적 그런 전문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제가 사실은 시진핑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조선일보의 기고를 통해서 중국 외교의 DNA가 바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의 DNA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현상적으로 보일 때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슈는 사실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실 때 대단히 중요한 논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담을 할 때 초점은 중국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끌어내고 중국이 듣기 싫더라도 모든 쟁점들을 끌어내서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되고요. 중국이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괜히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냥 잘 지내고 가서 좋은 이미지 주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악수하면 됩니다. 즐겁게. 어느 쪽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고 한 번은 청와대에 계시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이 김 교수, 우리가 다 뒤져봤는데 99대 1이요. 당신이 1이고 99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좀 설명 좀 해보시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근데 아무튼 다른 데서도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의 전략은 최대한 중국을 흔드는 거였습니다. 평화통일 얘기를 했고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사 안건에 놓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2011년입니까? 2012년 초입니까? 저기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국제회의를 할 때 9753일의 법칙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근데 9753일의 법칙이 워낙 재미있었던지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그걸 좀 보내달라고 저한테 해서 혹시 인용했으면 저는 두고두고 이제 악명에 시달려야 되는 증거를 남겼는데 뭐냐면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차지하는 영향력의 수준입니다. 즉 마오쩌둥이 90%고요. 보이시죠? 덩샤오핑이 70%, 장쩌민이 50%대, 후진타오가 30%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 그러면 시진핑은 10%구나. 19%쯤 되겠다. 아무튼 10%대다. 라고 해서 제가 97-531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아마도 독단적인 혹은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당분간 내리 어려울 거다. 물론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합의의 정치입니다. 타협의 정치고요. 그래서 시진핑은 기존의 후진타오 세력과 장쩌민의 세력이 모두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운신의 폭이 대단히 적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 이제는 언론도 이제 만만치 않고 5억 이상의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은 그냥 통제하면 아주 쉽게 통제가 될 것 같은 사회로 생각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네티즌 말 안 듣습니다.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고요. 상책이 있으면 하책이 있습니다. 다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카톡이나 뭐 그 G메일 안 된다 해도 다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 예, 그렇듯이. 그래서 갈수록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어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시진핑이 2017년이 되면 2기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그게 제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법칙대로 갑니다. 97, 5, 3, 5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진핑의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은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장쩌민 시대에 최상위에 있었던 어떤 권력의 정점보다도 시진핑이 더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갖는 국제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잠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가장 중요한 것은 놀라웠게도 중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자신들의 자아 정체성이 아주 빠르게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발전도상국이었는데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대국이라는 자아 정체성에 입각해서 지역 전략, 세계 전략, 그리고 대한반도 전략을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발전도상국이라고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강대국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책임들을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지역 국가나 지역 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지역 강국이 아니고 그 공간을 전 세계를 놓고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중국은 어떻게든지 현상 유지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그 주요한 외교 정책의 목표였기 때문에 전략적인 어떤 그 사고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중국 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국가 대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 결론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국가 전략을 갖는다는 것은 대전략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옥죄는 거다. 오히려 중국은 훨씬 유연성을 갖는 것이 국가 이익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국 내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시진핑 시기 들어서면서 강대국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대전략을
이미 구상하고 실천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박인국 이사장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실체가 뭐냐? 증거는 뭐냐? 없습니다. 다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을 점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그리고 중국 내부의 학자들의 논의와 움직임들을 관찰해 보면 그럴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진핑 시기 외교의 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강대국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공간은 이제는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간은 이제는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응적이거나 그에 대해서 수세적인 양상이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간들을 찾아가는 외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야는 대단히 전략적이다. 즉 중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들어가고 있다. 즉 중국은 서양식의 체스가 아니라 동양식의 바둑을 두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미국도 아마 그것을 인지해서 동양이 갖고 있는 그 동양식의 바둑을 두겠다고 이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지정학 게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리밸런싱 같은 것이, 그리고 아테로의 귀환, 이것이 아마 그들도 바로 중국적인 어떤 이러한 그 전략에 대응해서 사실은 우리도 이제 바둑을 두겠다라고 같이 사실은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게임에는 중국이 훨씬 더 그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상당히 익숙한 사실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추진하자라고 오바마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주 대상은 미국이고, 물론 이는 다른 강대국 관계도 적용될 겁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아직 신흥 강대국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신흥입니다. 강대국이지만 신흥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질서를 도전하지 않겠다. 대신 경쟁하겠다라는 겁니다. 충돌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경쟁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현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 세 번째로는 상호 간의 핵심 이익 혹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지막지한 사실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는 한미동맹은 미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핵심 이익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중국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최근 핵심 이익 논쟁과 중국 내부의 문건들을 보면 전략적으로 중대한 지역입니다. 핵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밀한 정의를 하자면. 따라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안한 신형 강대국 관계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전략적으로 중대한 지역도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해 주기로 요구한 겁니다. 즉 한반도에 있어서 현상 변경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논의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상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이 합의입니다. 무지막지한 얘기를 사실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를 같이 건설하자, 존중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은 이제 2.5 플러스 알파 전략을 적용시키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개념입니다. 실체는 없고요. 어느 문건에도 없습니다.
뭐냐면 후진타오 시기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원 플러스 알파의 전략입니다.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그다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 중국은 그런 전략 사고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를 일로 놓고 미국을 일로 놓고 유럽의 강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 이쪽을 0.5 정도의 비중으로 놓으면서 세계 전략을 이제 다 같이 그러니까 대지정학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제일 먼저 러시아를 방문했고 단독 방문입니다. 중국의 그 지도자들은 단독 방문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일정도 많고 뭐 바쁘기 때문에 세계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번 갈 때마다 적어도 세 나라는 묶어서 갑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 들어서 단독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점혈식 외교라고 지네들이 스스로 최근에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바로 필요한 혈도, 급소를 팍팍 찌르는 겁니다. 빠르게 다니면서. 그래서 러시아를 처음으로 단독 방문했고 그 다음 한국을 단독 방문했고 몽골을 단독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런 외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는 아주 중요한 합의를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서로 간의 핵심 이익과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서로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국제 무대에서 아무리 미국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러시아가 이것은 우리의 핵심 이익에 속한다 라고 하면 중국은 절대 그 러시아에 맞서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합의입니다. 그게 금년도 4월인가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가장 코너로 몰렸을 때 그리고 이제껏 중국이 그 가스와 그 에너지 러시아로부터 오는 그 가격을 깎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쳐줘서 러시아를 살려줍니다. 장기간 그 에너지 수급 계약을 맺는 거죠. 러시아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국제적으로. 그것은 바로 이제 시진핑이 러시아를 파트너로 해서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게임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1대1로 다 놓고 그 비중을 놓고.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러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그리고 가장 좋은 대국 관계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전면적인 전략, 협작, 동반자 관계를 체결합니다. 중국의 개념으로 보면 외교 개념으로 보면 최고의 단계입니다. 중국이 치는 최고의 국가 관계는 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양자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예? 아닙니다. 북한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까 박인국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만 쳐다볼 것 같은데 북한이 중국 입장 외교 입장에서는 북한 아닙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양자 관계는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하면 아닙니다. 예. 가장 친밀하고 가장 중요한 자신들이 믿는 가장 신뢰하는 관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인국 이사장께서 저한테 오늘 큰 소리 치셨습니다. 전문가들만 오신다고. 예. 아닙니다. 쿠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지를 탄로시키는 겁니다. 몽고 아닙니다. 몽골은 대단히 중시하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아닙니다.
아이 그 많은 나라 중에 다 불러보십시오. 아는 나라들. 누군가 한 분이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예. 파키스탄과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개념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천후 관계라고.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관계. 이게 중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최고로 치고, 근데 이거를 공식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관계 중에 가장 높은 관계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아무 개념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전면적이란 것은 군사 부분을 포함한 협력 관계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이란 것은 현안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사안, 그리고 양자 관계를 넘어서 양국이 서로 관심을 갖는 제3국의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협력 관계라는 것은 허주어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서로 협력을 증진시키는 관계고, 동반자 관계는 양자 간에 있어서 근본적인 분쟁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일 간의 관계는 전략적 호혜 관계입니다. 즉 동반자를 안 붙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게 그러니까 러시아만 합작이 아니고 협작입니다. 영어로는 다 코퍼레이티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조하고 허조가 다릅니다. 러시아에만 붙여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허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일반 국가들과 서로 코퍼레이티브. 시에조는 액션 오리엔티드 된 관계입니다. 같이 행동해 나가는. 자, 만약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추진한다면 강대국 관계는 사실 떼드락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의 돌파구는 별로 없습니다. 계속 경쟁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강대국 관계끼리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변국 외교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인국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눈에도 안 찼습니다. 그냥 주변국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 관계는 있지만 미국의 끈앞풀입니다. 그냥. 그렇죠? 여러분, 중국과 국경의 길이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제가 일러 바칠 것은 동북아 이익과 중국 담당하는 그 부처에 제가 특강을 했는데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14나라입니다. 그중에 북한과 영토를 접하고 있는데 그게 몇 번째 길이인 줄 아십니까 혹시? 보통은 말이죠. 서로 접하는 길이가 넓을수록 사실은 중요한 나라입니다. 대체로.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이건 너무하십니다. 역시 우리 이사장님 최고십니다. 6번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셨듯이 중국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제일 중요한 나라는 아닐 겁니다. 이 한반도 문제가. 6번째 안에는 들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주변국 외교를 다시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을 3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 자기네들이 힘들었을 때,
중소 분쟁이 시작됐을 때, 그 다음에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됐을 때 주변국 외교를 강화시키십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주변국 전략을 이제 세분화시키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북한과 같이 중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무력을 포함한 압박을 강화하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구조적인 갈등이 있는 중앙아시아나 한국, 몽골,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경계선에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2013년에 이미 20여 개의 주변국의 국가 원수나 정상들과 정상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가히 주변국 외교의 만개입니다. 2014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이나 몽골처럼 이전 관행과는 달리 단독 방문을 통해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과감한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보시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국은 이제 단순히 강대국 외교나 주변국 외교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포석을 깔기 시작합니다. 실크로드 외교를 하는 것은 육상으로 유럽까지 연결시키고 나중에는 아프리카까지 연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AIAB에서 되려고 합니다. 브릭스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시아 안보 체제를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미국을 배제한, 즉 동맹 체제를 배제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아시아 안보관 안보 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유라시아 대륙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원대한 구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 고립된 섬으로 오히려 남는 거죠. 이것이 다 연결된다면. 중국은 교통과 에너지, 무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에 있어서 허브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모든 게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흘러 들어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그겁니다. 과거에는 중국은 미국 질서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놀라웠게도 미국과 일본 등 기존의 서방이 주도한 어떤 질서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은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미국에 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제도와 규범에 있어서 이제는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는 2020년 이후에, 그리고 미국 CIA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서로 간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2030년대까지 치열하게 미중 간에 전개될 걸로 생각한 세계 질서에 있어서 제도와 규범에 대한 경쟁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랑이 일고 있는 미중 관계입니다. 사실 저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20세기와 달리 21세기는 군사기술적으로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압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여파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가 너무나 큰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고, 이것을 미중은 서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대중정책의 논쟁을 통해서 세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첫째, 중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고, 두 번째, 중국을 봉쇄 정책으로 견제할 수는 없고, 세 번째, 중국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서 이를 미국 중심의 질서로 유도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중국을 지역적인 이해상관자, 즉 책임을 갖고 있는 스테이크홀더로 인정을 했고 전략 대화를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정책으로는 흔히 해징 정책이라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해징 정책을 우리는 대중 견제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징의 뜻이 뭡니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투자하는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어버전을 하겠다는 거죠. 즉 중국을 인게이지 하겠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해징 정책을 학교 운동장 담벼락에 서서 도망갈 것이냐 학교 안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냐 라는 어떤 선택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인게이지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오바마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세계적인 의미의 이해상관자로서 중국을 대우해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변화가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빠르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 자신조차 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재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을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점차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11월 달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과연 오바마가 시진핑과 이 새로운 강대국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의를 할지가 대단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는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은 이제 불가피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간에 저는 협상체제로 이를 걸로 봅니다. 둘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그 과정이 아마 십수년에 이르는 그 과정이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바마의 이름은 오바마죠. O. 시진핑의 이름은 XI입니다. OX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O냐 X냐를 물어봅니다. 아, 죽겠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상적으로 부딪히는. 그런데 왜 중국이 이렇게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을까? 그것은 중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의 결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문제점들을 국내적으로 앓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부패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이 부패 문제를 척결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권력투쟁입니다. 시진핑이 현재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장쩌민 그룹의 가장 좌장 노릇을 하는 조용캉입니다. 과거에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도의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정치적 박해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진핑이 이걸 깬 겁니다. 기존의 정치적 합의를 깨고 묵계를 깨고 장쩌민 그룹에 대한 수장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링지화입니다. 이 사람은 후진타오의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랭지화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타겟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중국의 양대 정치 세력을 동시에 시진핑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가장 위험한 정치적 길을 지금 선택한 겁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그만큼 강한 것 같지만 그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과거 골바초프를 연상케 하죠. 골바초프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만이 소련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글라스노스트부터 택했습니다. 즉 정치개혁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공격하는, 그를 통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골바초프 자신이 실각됩니다. 시진핑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으로 아주 강경하면서도 중국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 주권, 영토, 영해, 위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시진핑은 일본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타협하거나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중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풍랑이 제법 많겠다. 그리고 중일 간의 관계도 쉽사리 타협하거나 우리가 우려하듯이 갑자기 중일 정상회담을 딱 하면서 모든 걸 다 옛날로 돌아갑시다 라고 쉽사리 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단은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제고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바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적 공간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스윙 스테이트와 같은 그럴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이었고 소위 말해서 서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가장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 실험을 바로 그 국가가 중국과 친해지고 최소한 중립화만 시킬 수 있다면 중국 외교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일본은 현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일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상으로 볼 때나 일본은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만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 아주 중요한 전략적 공간으로 생각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냉전 시기보다 훨씬 더한 소위 말하는 남방과 북방의 대결 구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대외 전략에 있어서 그 이미지와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 편익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이제는 과거에는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었고 버퍼존이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였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을 한반도 전체를 그 전략적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사실은 그 강대국 가장 가까이 있는 강대국에 붙어있는 약소국은 사실은 그 강대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미 한국의 경제 구조는 중국과 거의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체 GDP의
한 25%가 사실 중국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역액을 따지면 그 규모가. 우리는 무역 국가입니다. 90%가 우리 GDP에서 90%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중국은 거의 25% 정도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홍콩까지 합치면 30%까지 올라갑니다. 즉 90% 곱하기 30%하면 39, 27 얼마입니까? 25% 내외를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부는 거의 중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없었으면 우리가 IMF나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전 세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수혜국가 하나를 들라면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이 자신감이 생긴 거죠. 바로 그러한 중국을 한국이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거는 니네가 자살행위다 라는 생각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이제 한반도를 전체를 전략공간으로 놓고 보면서 한국과도 잘 지내고 북한과도 사실은 잘 지내서 그 둘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자신이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전략적 사고입니다. 물론 이사장님 저한테 증거 자료를 내놔라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이번에 아주대에서 중국 정책연구소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학자들을 대거 불러들였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한중 동맹론을 주장하는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숫자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고 시진핑의 귀를 붙잡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사실 시진핑 판공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교수지만. 따라서 한중 동맹론이 그냥 우스운소리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중국의 커다란 어떤 전략적 구도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물론 그 한중 동맹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만 동맹을 맺자가 아니고 같이 맺자입니다. 즉 중립화시키자는 겁니다. 한국을. 그러면 그것이 너희한테도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그런 예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이 요새 새로이 사고하는 한반도 관련된 그 새로운 전개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중국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 사고가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그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다수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공간을 지정학적인 공간으로 보는 무리들에서 지경학적으로 보는 무리들의 힘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다 트는 것이 중국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역은 당연히 중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느냐. 그리고 대만 통일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진핑은 2021년이 되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엄청난 야심을 가진 사람 같아요. 자신감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단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직설적이죠. 그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 민족에게 혹은 중국인에게 영원히 남을 지도자로 각인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미국을 따라잡고 GDP 규모에 있어서 첫 번째, 그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P50 기준으로는 2014년에 이미 중국은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IMF 기준에 의하면. 그리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겁니다.
그게 현재 예측입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은 중국 통일의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시진핑 2기로 들어서면 상당히 그 강력한 대대만 외교를 전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한반도 통일이 된 상태가 양안 간의 통일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훨씬 더 전략적인 유연성을 갖게 될 거기 때문에 양안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제공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통일이 양안 통일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점점 중국의 전략가들이 갖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과거에 이제 후진타오 시절과 시진핑 시절을 비교할 때 상당히 그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 관계가 뭡니까? 국가 이익에 관해 준해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받고 계산할 건 하고 줄 때도 공짜는 없고 그겁니다. 우리가 좋아할 일이 너무 많죠. 시진핑 주석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예, 멋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한중 관계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 우리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운용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구로 다가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제 과거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약소국이고 약소국이 강대국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할 때는 그에 대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게 중국 현재 외교 주류의 생각입니다. 전작권 문제도 아마 그럴 거고 사드 문제는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이제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가진 중국이 국가 전략적 이익의 틀에서 어떻게 한반도를 새로이 이제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이제 보시자면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 및 북중 관계의 종속 변수에서 점차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라는 즉 한국과의 관계 그 자체를 이제는 중국이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북중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한중 관계를 조절하려고 했던 반면에 이제는 북중 관계도 중요하고 북중 관계가 안 되더라도 한중 관계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중국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반도 통일 관련 사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그룹들이 칭화대 옌시어통이라든가 순셰펑 그다음에 런민대학의 그 왕이웨이 같은 신흥 강대국론자들이 내부 토론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한중 동맹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물론 당분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미중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는 낮고 여전히 과거의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을 가졌던 그 근거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어떤 그 효용성이 존재하지만 그 손익계산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 동인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한중 간에 여전히 이견과 불신이 커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대 갈등 요인이 여전히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북한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대체로 보면 미중 간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됐을 때는 문제 잘 안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미중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 혹은 아주 좋을 때 북한은 꼭 사고를 칩니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딜레마를 던져주는 거죠. 중국에게. 바로 이게 북한의 이제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표현하면 남북한 균형 외교를 중국은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의 편향적이기보다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기본적인 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북한 상황을 생존과 번영의 틀에서 인식하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자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을 포기해야 된다는 논리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존은 기본적으로 확보됐다는 거죠.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별로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현재 중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존은 되는데 니네들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진핑 시기 들어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이 대미 카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 북한이 진지하게 핵을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판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3차 핵신호를 가면서 중국은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이 한반도 안정을, 중국이 그렇게 중시하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계속 흔들 수밖에 없고 중국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 구조로 앞으로도 한 20, 30년 계속 끌고 갈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이젠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는 한반도 원칙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부전, 부란, 불통, 무핵 이거였습니다. 즉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북한 정권이 붕괴돼서는 안 되고 통일은 아직은 곤란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게 대체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 들어서면서 그걸 바꿔놓습니다. 앞에다 비핵화를 제일 앞에 놓습니다. 두 번째가 북한의 안정과 평화고 세 번째가 이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즉 북한의 핵 문제가 사실은 자신들이 이렇게 중시했던 한반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다라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을 중국이 갖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평양은 워싱턴보다 북경에 훨씬 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금방 해석을 하겠죠. 그러길래 북중은 가깝단 말이지. 둘이 역시 북중 관계는 친한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전략가들의 사고 속에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즉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미사일을 개발하면 북한은 절대 중국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자유롭게 미국과 왕래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김계관이 2007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뉴욕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중국은 한 번도 동북아의 평화에 기회 본 적이 별로 없다. 이거는 직접 말하진 않지만 북한이 현재 핵을 보유하게 해준다면 북한은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해 주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북한 애들의 전략적인 사고 속에는 이제는 만약 북한이 핵 무장을 하고 그걸 미사일로, 다수의 미사일로 무장한다면 이제는 중국말을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거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은 물론 엄밀한 그 핵전략으로 말하면 그럴 수는 없지만 사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경을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상해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악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북한을 너무나 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중소 분쟁 과정에서. 절대 중국 편을 그냥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분기점은 아마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화하고 소량화와 결합되는 그 상황부터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예, 중국은 그걸 우려하고 있고요. 세 번째, 중국이 또 우려하는 게 생겼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세계에서 아마 핵 안전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가 북한일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중국의 한 장군이 저하고 회담에서, 비공개 회담이긴 했지만, 지도를 갖고, 제가 하도 니네 맨날 그래 안 믿으니까 지도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쫙 이 중국 지도를 펴놓고 북한에 어디 그 핵 발전소가 있는 자신들이 예상하는 그걸 그려놓고 원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즉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받을 수 있는 타격, 최악의 경우는 중국 인구의 4분의 1이 그 영향권에 들어간답니다. 무지막지한 소리죠. 또 있습니다. 북한의 핵물질이라든가 기술이 만약 신장 위구르의 중국 분리주의자들에게 들어간다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입니다. 그들은 알라신의 이름으로 핵배낭을 메고 상해나 북경에서 독립만 시켜주면 함께 가자. 나는 70인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진화 중이고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사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한미 동맹으로 쉽사리 경도돼 버린다면 중국도 선택은 쉬워질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국제 정치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고려할 거고, 그것은 아마 러시아와 손잡게 될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북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후진타오 시절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중국에. 첫째는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의 원조를 해달라.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북한의 경제를. 두 번째로는 북한군 현대화를 시켜달라. 우리가 핵을 갖는 이유는 전통 재래 무기 체계에 있어서 너무나 낙후됐기 때문에 안보 불안이 있어서 그러니까 군 현대화를 시켜달라.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규모로 따지면. 그런데 중국이 지금까지 안 해주고 북한이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으로서는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제가 보기에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시진핑 시기 중국 내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한반도 균형자론을 얘기했고,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은 중장기적인 사안으로 놓고 현실적으로는 북한 핵을 일단 동결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시킨 다음에 한중이 같이 협력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장기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그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게 중국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론이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과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을 접목하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도, 세계 지도입니다.
착하신 분들에게 다 보입니다. 여기 중국이 있으면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 러시아 여기를 통해서 두 갈래로 유럽까지 뻗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남부로 다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가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이쪽을 통해서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그런데 그 라인을 왜 한반도까지 연결 못 시킵니까? 그걸 연결시키게 되면 사실은 일본까지 연결되고 완전히 중국이 사실은 그 전체의 그 흐름을 사실 주도하는 아주 엄청난 그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하자라고 우리한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사고의 분화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류가 발전 도상국론자에서 신흥 강대국론자로 들어섰고 국제정치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자면 이들은 자유주의 시각에 가깝고 이들은 정치현실주의 시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북중 관계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혈맹 관계다,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다. 이건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을 지칭할 때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혈맹 관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자제해 왔고 2003년에는 북한군 차수 조명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 앞에서 우리는 혈맹이라고 했을 때 후진타오가 정식으로 정정해 줍니다.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가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다. 전통적 우호 협력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 관계다. 그런데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는 중국이 북한한테만 붙이는 관계는 아닙니다. 과거에 사회주의를 같이 공유한 국가들에게 중국이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특수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냉전 구도 속에서 서로 간에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지만 전략적으로 협력했던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라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국가이익에 기초해서 맺어지는 관계다. 그런데 혈맹관계라는 표현은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최근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인 리홍차이가 아주 그 오랜 북한 전문가입니다. 대연락부에서 아주 오래 일했고요. 그 양반이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한 거죠. 우리가 북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용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사용하는 개념은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관계였는데 미래를 향해서는 니네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걸 해야만이 우리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북한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핵심 이익을 니네가 건드리지 말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존중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핵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국과 소통을 하고 동결시키고 비핵화에 대한 보증을 나름대로 중장기적일지라도 언급을 해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 미사일 발사라든가 소위 말해서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같은 그런 사고를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요구를 지금 시진핑이 강력하게 북한한테 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그것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아무리 북중 관계가 나쁠 때라도 중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존중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은 글쎄 그것을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중국 지도자들이 대단히 지금 사실은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2013년의 과정을 보면 대단히 그 정책의 어떤 진폭이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중국이 통제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친구가 핵까지 가지면 정말 중국 손아귀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중 관계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로. 공식적으로는 이 관계고 이 관계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OX, 아까 말씀드렸죠. 오바마와 시진핑 사이에서 그 압력, 저기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인국 이사장님께서 이걸 헤쳐나가 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겠죠. 자, 밑에서는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대지정학 게임, 그리고 대국가 전략 대 전략의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딪히는 지점이 한국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향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인데, 사실은 한중 관계가 우리가 너무 대중 외교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변화와 국제정치의 구도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서 사실 한중 관계가 대단히 좋은 것처럼 착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실은 대단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연미화중의 전략을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시기에 중국이 우리를 전략적으로 대단히 필요로 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미화중의 그 전략의 핵심은 구동축입니다. 뭐냐면 차이점들을 과감하게 빨리 줄여나가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중국이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양국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갈등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사이가 좋을 때 과감하게 밀어서 해결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014년에 한중 정상회담 할 때 남해 수용 문제, 이호도 문제 반드시 제기하시고, 안 하시면 제가 역사책에 쓰겠다고 공갈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나중에 혼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그 남해 경제 수역 문제를 2015년부터 한중 간에 다뤄나가겠다라고 정상 간에 사실 합의를 했는데, 우리의 전략은 지금 구동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의 그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제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미 협중의 전략을 동시에 같이 구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나오고 있고 대전략을 구사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즉 행동하는 단계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미 협중, 즉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존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 중국과 이해가 지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결해 나가는 그 공동의 어떤 그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단계로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연미 화중과 연미 협중의 전략을 같이 동시에 사실은 구사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그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미중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미중은 갈등하고 대단히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중 사이에는 말이죠, 90개 이상의 전략 대화가 또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계속 대화 중이고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미중 간의 위기 관리를 문제를 놓고 이미 10년 이상을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시뮬레이션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 있고 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중이 훨씬 더 갈등하면서도 사실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 협력과 갈등의 공간을 동시에 하는 그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갈등과 협력, 견제와 그 어떤 그 안정자 역할 그 사이에서 견제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미국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나름으로써 지역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갖고 있는 그 안정자의 역할,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속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때 나름대로 미중으로부터 그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뱀의 그 명민한 지혜와 독수리의 전략적 안목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선일보 칼럼에 써놓은 게 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인국 이사장님 부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